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옷을 바꿔 입었는데 이게 접혔네요. 자, 이걸 다시 펴고, 네, 옷 잘 입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쉬다 오셨어요? 벌써 2시 반입니다. 우리 함께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그리고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 콜라보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온 세상 시즌2 온통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오건영 팀장님하고 물가에 대한 진단 많이 이야기했고요. 이번 2탄은 한문도 교수님하고 이 경제전망, 금리, 환율, 또 자산시장, 여러분 관심 있는 부동산 시장 이런 이야기 많이 해드릴 테니까 많이 와주시고 다른 지인분들도 많이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당장 임규영님 잘 쉬었습니다. 삽질 연구 네, 삽질을 연구하시라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문도 교수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김광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댓글로 참여해주고 계신데 제가 한문도 교수님 얼굴을 냉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한문도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눈이 부십니다, 막. 왜 그러세요? 제대로 못 바라보겠어요. 너무 막 이렇게 막 밝게 빛나고 계셔가지고 눈이 이렇게 본론 가시죠. 본론 바로 갈까요? 네. 본론 바로 가면 안 됩니다. 살짝 대화도 나누고. 그렇습니까? 네, 그럼요. 많이 바쁘시죠? 네, 요즘 좀 많이 불러주셔가지고요. 네. 여기저기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문도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네. 꿀. 네, 지리산 꿀이요? 네, 지리산 꿀. 저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그거 제 조카가, 네. 말은 조카인데 저보다 예. 나이가 2살 많으신데, 예. 청량, 경상도 청량산에서 네. 진짜 토종꿀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필요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말씀 주세요. 말씀 주시면 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한 2-3개 정도 여기다 제가 기부해 드릴 수 있겠죠? 정말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꿀을 먹으면 여러분 목이 계속 청청하게 버틸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 활기도 있고. 우리 박사님은 워낙 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떨어지면 말씀 주십시오. 네. 아닙니다. 벌써 이제 댓글도 오늘 왜 그러죠? 대박 한문도 교수님까지. 서기현님은 잘생기셨음. 우리 한문도 교수님께 말씀하신 거겠죠? 아니죠. 네. 교수님한테 네. 그랬어요. 저 좀 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분은 네. 드릴게요. 좋습니다. 라이브 보니까 신기하다고도 이렇게 말씀 주시고 서기현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생기셨음. 정확히 누굴 겨냥한 건지를 얘기를 해주시면 농담입니다. 네. 이렇게 아마 여러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실 시간을 좀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좀 토크를 좀 하고자 합니다. 23년 경제 정말 심상치 않잖아요. 저도 그렇게 경제 보고 어떻게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일단 대한민국은 워낙 경제철이 강하니까 네. IMF 글로벌도 잘 넘겼듯이 네. 미국이 일단 경제 침체가 거의 확실시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거기 오면 우리도 조금 이제 영향을 받겠죠. 받는데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어렵겠지만 네. 또 잘 극복하고 나서 네. 또 우리 한민족의 네. 위대함은 지금 전 세계로 펼쳐지고 있으니까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간 동안 네. 자산 관리나 부채 관리 이런 거 좀 잘 하시면 네. 또 다른 기회가 오니까 슬기롭게 넘길 텐데 하여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좋습니다. 오늘 이제 한문도 교수님하고 거시경제, 금리, 또 환율 지금 한참 입시주죠. 자산시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정부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정부가 이렇게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긴급한 처방을 마련하게 됐는지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저보다 이제 연배가 좀 많으시지만 교수님이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4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더라고요. 소위 역성장이나 역성장에 가까운 성장. 1980년 그렇죠. 이때 오일 쇼크에 따른 충격으로 역성장했습니다. 그 두 번째가 우리나라 경제가요. 세상에 저 깜짝 놀랐는데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1%.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역성장. 맞아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세계 경제는 역성장했는데 우리나라는 역성장하진 않았어요. 0.8% 플러스 성장. 어쨌든 경제 위기.
마지막으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네. 그때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0.7% 역성장. 이 네 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어요. 네. 근데 이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 23년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그 숫자가 1.6%예요. 맞아요. 네. 근데 1.6% 전망치의 의미는 이 네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나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실짓고 판단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판단하에 반드시 이런 어려운 국면에서 이겨내보자 하는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게 잘 먹히든 안 먹히든 혹은 우리가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더 좋은 조언을 제안을 좀 제시하더라도 네. 잘 이런 위기 국면 어려운 국면에서 돌파구를 찾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궁금한 게 네. 금리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나리오 이 부분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그렇죠. 일단 한문도 교수님은 왜냐하면 미국 기준금리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우리 한국은행 입장에서. 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그 미국 금리가 아시는 것처럼 좀 피벗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뭐 경제 시장에서 이제 경제 활성화나 정상화를 원하는 분들께서 그 표현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파월 장관께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일단 뭐 경제 침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감수해야 될 것 같다라고 워딩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게 이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저번에 네, 2월 맞아요. 달에 금리 조금 베이비 가면서 했던 말들에 저는 그게 이제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철저하게 데이터에 근거하겠다. 그 맞아요. 얘기하고 예. 예전에 그 어반 존스인가요? 맞나요? 그 예. 양반이 조금 물가가 잡힌 것 같으니까 금리를 내렸다가 다시 리바운딩 하는 바람에 완전히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네, 네. 그런 걸 좀 피하고 싶은지 질문 중에 이런 얘기를 누가 한 것 같아요. 기자가 네.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냐 그랬더니 폴 보커랑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게 네. 했더니 하는 말이 예. 6개월이나 1년 뒤에 예. 이렇게 욕을 먹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어반 존스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서 네. 폴 보커랑 비슷한 이름으로 불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절대 쉽게 금리를 안 내린다는 그 얘기죠. 그렇죠. 확실하게 예. 물가가 잡히고 네. 어떤 뭐 안정적인 국면이 좀 예상된다고 할 때 이제 피벗을 가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한 해 잘 내려야 피벗 뭐 0.2, 0.25 두 번 갈 가능성이 잡히면 물가가 전제 네.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물가가 안 잡히면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 점도표도 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최대 5.25 최소가 4.75 네. 이 사이에서 그냥 밴드를 하면서 올 한 해는 갈 것 같다. 그럼 우리 네. 입장에서는 그래도 고금리 상태가 유지가 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금리 갭이 조금 벌어졌잖아요. 네. 그걸 안 쫓아가면 뭐 박사님이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환율 때문에 네. 좀 변동성 위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하여간 올 한 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좀 리스크에 대비해서 네. 철저하게 가야 되는데 금리는 쉽게 낮춰질 것 같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교수님의 식견과 판단 네. 굉장히 존중하고요. 네네. 저도 많이 동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의견을 좀 드려보면 예. 혹여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오늘은 제가 진행자로서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대담하는 시간이니까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보면요. 저도 네.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22년부터 전개되고 있는 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단어 3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게 물가, 금리, 시장이에요. 네. 이걸 요약이 끝납니다. 그렇죠. 물가, 금리, 시장. 그렇죠. 예. 물가가 너무 치솟다 보니까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그렇죠. 채택한 네, 거고, 맞아요. 고금리를 채택하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시장은 여러 가지 시장이 있는데 외환 시장에 강달러 현상을 만드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 자본시장의 주가 하락을 만드는 거죠. 세 번째 자산시장, 집값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그렇죠. 실물 경기는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결국 물가, 금리, 시장으로 모든 게 해석이 끝나요. 그러네요. 그럼 결국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 라는 그 판단 기조는 결국은
물가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어떻게 됩니까라는 그 질문은 바꿔 얘기하면 물가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은 거의 유사해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그게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제가 네네. 화면에 제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크게 한번 띄워주시면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문도 교수님과 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물가 상승률이 CPI 기준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 지난 6월에 9.1%를 찍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 얼굴을 오른쪽 상단에 올려주시면 9.1에서 지금 6.4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죠. 자, 이렇게 떨어진 모습을 보고 많은 대중들은 혹은 시장에서 이제 물가 정점 찍었으니까 빨리 주식 투자를 하려면 들어와 라는 유인을 하기 위한 움직임, 그게 이제 IB뱅크들이 그렇게 하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야, 9.1에서 6.4 많이 떨어졌다, 맞습니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마치 이런 거죠. 자, 이 커피 잔에 커피를 다 마시제 물을 담았거든요. 물을 반 마셨어요. 이 물이 반 남았는데 그렇죠. 뭐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교수님? 뭐 반이나 남았다. 그렇죠, 반이나 남았다.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반밖에 반이나 안 남았네. 마셨다. 반밖에 그러니까 안 이게 남았네. 뭐냐면 같은 현상인데 항상 그렇죠. 똑같잖아요. 그렇죠. 같은 현상인데 누구는 반이나 남았다, 누구는 반이나 마셨다. 현상을 달리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동상이몽이에요. 그러니까 네. 시장은 반이나 마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파월은 반이나 남았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다시 그래프로 가보면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 같은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많이 잡혔다라고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가 연장해 볼게요. 길게. 네, 네. 연장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아까 그 아유. 그래프가 여기에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고도 많이 잡혔다라고 봅니까? 아니면 많이 남았다고 볼까요? 또 앞으로 갈 길이 갈 멀네요. 길이 멀다. 네, 왜냐면 네. 목표 물가가 2%니까 그렇죠. 갈 길이 멀다라고 느껴져요. 많이 멀죠. 그러니까 시장과 연준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건 거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 물가 상승률이 2%에 부합하기까지 떨어지려면 23년 연내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네, 네. 어렵다. 거의 맞아요. 어렵다. 그리고 2%에 부합하게 떨어질지라도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통위 위원들 혹은 FOMC 위원들이 쉽게 금리 인하하자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불안하죠.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그렇죠. 데이터를 봐가면서 확실히 2% 언더로 떨어진 모습을 여러 개 실적치를 보면서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네. 금리 인하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요. 이제 그 말씀하신 거에 제가 네. 추원 하나 드리고 싶은 네, 게 말씀 주십시오. 제가는 뭐 우리 경제학 박사님 앞에서 조금 그렇긴 무슨 한데 말씀을요? 예. 이 뭐냐면 그 근원 물가도 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근원 물가 중에서 이제 포션에서 많이 차지하는 게 고용 비용 지수잖아요. 네. ECI라고. 네, 근데 그 파월 장관이 요새 말하면서 그 얘기를 자꾸 했거든요. 네, 고용 비용 지수를 좀 지켜보고 있다. 네, 근데 그 수치가 2012년부터 21년까지가 보통 1년에 한 임금이죠. 임금이 네. 이제 0.6에서 7% 정도 평균을 유지했는데 네, 지금 1.0%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돈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자꾸 소비가 느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보면 올해는 확실히 힘들겠다라고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 너무 쉽게 예. 금리를 내리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당장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가 네, 네. 헛된 기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죠? 너무 장밋빛만 보면 안 된다. 네, 너무 말씀드립니다. 장밋빛만 보시면 안 되겠다. 예, 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서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데요.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도 최고 신고가 대비 몇 퍼센트 떨어졌는지 23년 전체적인 부동산 그래프를 봐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그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금리 얘기까지 했으니까 예, 예. 그 금리라는 것은 제가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것 예. 같아요. 제가 여기 그래프를 역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화면을 여기를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금리의 그래프인데요. 기준금리 그래프죠. 예. 일단 내일 우리나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있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이 되겠지만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는 이제 3.5%죠. 네. 3.5%고 내일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면 3.75%이 정도 될 것이고 안 하면 3.5%. 아,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안 하면이라는 전제를 지금 가정을 두셨잖아요. 네. 안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우리 지금 교수님? 시장에서는 네. 일단은 지난주까지는 안 할 것에 무게를 더 두고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이요? 예. 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내일. 뭐 스피커가 나왔나요? 스피커가 나왔다기보다는 판단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지표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들이 물가도 있죠. 그렇죠, 환율도 그렇죠. 있죠. 또 미국 기준금리 인상 행보도 있죠. 네. 그 밖에 나머지 중요한 게 부동산도 있죠. 부동산 PF가 있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가계부채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고려할 텐데 한국은행의 목적하고 좀 다르잖아요. 물가 안정이 1번이잖아요. 그렇죠. 물가 안정이 1번이기 때문에 근데 물가가 어느 정도 정점 찍고 떨어져 주고 있다. 소위 3.5% 수준의 기준금리면 물가를 안정화시키는데 괜찮다. 아, 네.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었고요. 환율 문제가 없었다면. 그래서 그렇죠. 지난주까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부동산 문제가 너무 폭락한다라고 인식하니까 금통위 입장에서는 소위 이게 결국 우리 한국 경제에 더 큰 위협을 줄 수 있다. 특히 건설 PF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고 연체 규모도 증가하고 있고 건설사 부도나 이런 것들이 경제에 상당한 문제를 줄 수 있다. 네. 라는 그런 인지도 같이 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할 텐데 상대적으로 지난주까지는 이 부동산 PF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걱정 요걸 상대적으로 그게 거시경제에 영향을 주는 그 정도를 조금 더 비중을 두고 판단하는 경향성. 그래서 네. 금리를 한번 동결하고 인상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아하, 지난주까지는 네네.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 들어서 환율이라는 이슈가 다시 등장했죠. 그렇죠. 예. 1,300원을 초과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환율이 초과하면 물가 잡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에 더 무게를 두면서 아마도 내일은 그래도 한 70% 정도, 아, 70% 보십니다. 70% 정도는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네. 현재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토크인데 제가 질문 드려도 되는 거죠? 예, 그럼요. 그러면 만약에 금리를 안 올렸는데 네. 3월 1일 날 미국이 또 금리를 올리면 갭이 너무 벌어지잖아요. 너무 멀어지죠. 그러면 환율 변동성이 도리어 더 전체 커지죠. 거시를 흐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올려서 예. 저는 개인적인 소망인데 네. 올려서 좁혀 놓으면 네, 차후에 미국이 올라갔을 때 그때는 동결해도 네,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한 어떤 한국의 모습? 네,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죠. 해외에서 보는 한국의 모습인 거죠. 네. 해외에서 볼 때 한국이 금리를 왜 못 올리지? 네. 그렇지 않아도 뭐 가계부채나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노출이 됐잖아요, 해외에. 네. 그 지금 환율이 갑자기 이제 뛰는 걸 보면 이럴 땐 적정 타임이 지금 넣어주는 것이 환율 인상을 조금 해주는 정부의 액션? 네. 그 어떤 경제를 바라보는 어떤 네. 정상적인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보는데 네. 왜 이렇게 요즘 뉴스에서 동결이 많이 나오는지 네. 지금 박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해는 조금 되는데 예. 제가 당국자라도 좀 어떤 걸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을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 하겠네요. 네, 이게 그럴 것 뭐냐면 같습니다. 네. 금리의 결정은 정말 하나의 지표만 보고 판단한다면 그러니까요. 간단하죠. 물가만 보면 판단하면 되는 맞아요. 거겠죠. 네. 근데 FOMC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금통위 위원들이 왜 그렇게 고액 연봉을 받고 그렇죠. 네. 많은 지원을 받고 차관급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죠. 그런 금리 결정하는데 온 시간을 쏟아 부을까요? 1년에 8번 그 회의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쏟아 부을까요? 그렇죠. 그건 아마도 고려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약한다면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물가와 환율이냐 여기에 더 주안점을 두느냐 아니면 부동산이나 지금 건설 시장을 또 PF를 보느냐. 비롯한 금융시장 불안 여기에 더 무게를 두느냐 그 중에 지난주까지는 이 오른쪽에 무게를 더 두다가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물가 환율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아, 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금통위 위원들도 그런 움직임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지만 이제 미국 기준금리인데요. 미국 기준금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는 이제 4.75%에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행보가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월 22일이죠. FOMC 회의가 또 있고요. 그때는 또 0.25%포인트를 올려서 5%, 그 정도는 될 것이고, 여기서 한 번이나 아니면 한 번 정도, 많으면 두 번 정도 더 올리는, 그래서 정점은 5에서 혹은 5.5 정도, 요 정도 갈 수 있다. 많으면. 아니면 5.25. 물가가 안 잡히면. 중립적인 수준은 5.2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역시 가치 금리 인상을 안 하면 또 다른 이슈에 봉착할 수밖에 없죠. 역풍이에요, 역풍. 맞습니다. 그것에 좀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느냐, 제가 여러분께 시나리오를 드린다면 23년 2분기가 미국 기준금리의 정점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세계적으로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 정점 이후에는 동결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나리오로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많은 분들이 가끔 이렇게 생각하세요. 금리 인상했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금리 인하를 또 당장 할 거면 왜 그 금리 인상했느냐라는 얘기를 지적받을 거예요. 그렇겠죠. 당장 인하할 건데 왜 인상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인상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하기 때문에 역시 동결 구간이 길어질 것이고, 물가가 온전히 잡히는 기간은 23년 연내 안 올 것이기 때문에 금리는 23년 연내 동결해 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또 교수님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저도 쉽게 인하기 힘들다. 네. 그게 뭐 교수님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걸 그렇게 보시는 게 뭐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여러 가지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물가 안정만 볼 수도 없는 네. 국가마다의 상황이 다른데, 대한민국 말씀 주신 PF 문제나 이런 위기의 전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네. 정부가 뭐 나름 이런 방향을 취하는 것도 크게 뭐 잘못되거나 이랬다고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이제 좀 자연스럽게 자산시장 쪽으로 좀 네네네. 넘어가면 어떨까 네. 생각인데요. 지금도 조금 더 한문도 교수님께 더 여쭙는 방식으로 예, 저도 예. 의견을 좀 코멘트를 드리겠지만, 네, 이 부동산 정책이 뭐 계속 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게 일단 정책 변동 네. 이야기 잠깐 하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네. 일단 부동산 정책 기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만만치 않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어떤 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는지를 좀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네. 너무 단기간에 좀 하락이 빨랐죠. 네. 폭이. 네. 이게 좀 장기간의 연착륙 형태였다면 사실 뭐 크게 충격을 주지 못했을 텐데, 네. 단기간에 어떤 심리를 자극할 정도로 네. 완전히 뭐 시장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라는 위기감까지 고조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네. 연착륙을 유도하는 게 이제 정부의 어떤 제일 그렇죠. 안정적인 정책이죠. 네. 그렇다고 뭐 하락을 뭐 떠받치거나 이렇게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무주택 서민이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 정부의 대책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뭐 서민 대책은 없고 왜 건설사와 다주택자만 있냐고 하실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건설사와 이쪽 부분에서 큰 문제가 생긴다라면 네. 당연히 신용 어떤 문제가 확대될 것이고, 네. 그 금융위기로 확대되면은 일반 기업들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고용의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 스스로한테 고용 문제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해고가 일어난다든지. 실제 지금 뭐 금융회사들도 많이 해고를 좀 하고 있잖아요. 네. 희망퇴직 같은 거. 네. 그런 어떤 전이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네. 던진 부분은 잘했다고 봅니다. 분명히 네. 이제 전제 조건을 달았죠. 뭐라고 달았냐면, 투기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걷어들이고 조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정부의 우리 정책 방향을 좀 믿어주면 좋겠고, 어. 그 정책이 나와서 현재 뭐 부동산이 정상기였다라면은 투기 요소였겠지만, 지금 하락기니까 투기 요소까지 가기에는 벅찹니다. 쉽게 말하면 연착륙의 목적을 뒀다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하나 있죠. 받아들여지는 속도나 어떤 거래량의 증가나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써서 네.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 주택은 9억 이하잖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6, 7억대 주택들은 조금 좀 하락을 멈췄거나 소폭 상승하는 걸 보이고 있어요. 네. 반면에 이제 10억 넘어가기 시작한 주택들은 아직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신규 현장은 전매 제한 완화 이런 게 해당되지만, 네. 기존 주택은 대출 부분만 혜택을 받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기로 확대되는 것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제일 궁금한 게 그럼 언제까지 내려갈 거냐, 반등 혹시 할 거냐 이렇게 보시는데 이제 제가 보는 시장 예측은 이렇습니다. 이 역량으로 하향 폭을 줄이고 연착륙의 분위기로 가다가 어떤 다른 요소들, 뭐 이렇게 확장을 원하시는 분들의 어떤 스피커들로 인해서 일시적 반등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상반기 정도에. 그러나 아까 말씀 주신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피벗이 안 일어나게 되면 그 고금리에 맞춰서 주택 가격은 조정을 겪게 돼 있잖아요. 자산 가격이니까. 고금리일 땐 당연히 자산 가격이 조정을 겪고 하락을 하니까 그 하락의 폭이 일부 지역들은 많이 조정된 데는 멈출 수도 있지만 덜 조정된 곳들이 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이제 하반기 갈수록 추가 조정을 할 것 같다. 추가 하락 조정을 한 5에서 15%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그러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진정국면으로 가겠죠. 약간 하향 안정화의 추세로 가다가 정점에 가서는 이제 내년 정도 어떤 뭐 경제가 조금 침체 분위기가 좀 벗어난다. 그럴 때는 이제 상승 분위기로 갈 수 있겠지만 올 한 해는 하여간 보수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고 다만 이제 많이 뭐 하락폭이 많은 지역들은 본인들이 자산관리상 캐시플로를 짜보시면 부담이 없는 선에서 소득의 뭐 한 30%나 40%만 뭐 DSR 개념에서 부담하는데 주택 가격이 적정 가격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매입을 하셔도 만약에 오른다고 해도 5에서 10%일 거고 이미 많이 내렸기 때문에 내린다 해도 5에서 10%거든요. 그럼 새로운 집인 같은 경우에 신축이니까 그 갭은 충분히 메꾼다고 봐요. 그리고 부동산은 뭐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통째로 본다라면 하반기에 들어서는 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하반기에 들어서 많이 좀 하락이 확실히 잡힌 곳들은 다가서는 게 좋겠고 내 집 마련이나 투자로 그러나 덜 빠진 곳들은 아직은 들어가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러면 연말까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을 보신 다음에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질문 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쇼보님께서 부동산 하락이 바닥을 치지 않았다는 사람과 바닥이라는 사람이 다양한데 교수님의 분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토크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잠깐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전국 실거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잠깐 제 그 화면을 위로 줬습니다. 보시면 우리 22년에 전국 집값,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 16.8%. 그리고 서울시는 마이너스 22.09%. 근데 이렇게 하락한 것은 이 통계를 집계한 게 2006년부터인데 그 이래로 가장 큽니다. 하락폭이. 보신 것처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만났던 그 하락률을 훨씬 2배 수준으로 이상으로 더 초과하면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22년 이렇게 하락했어요. 그 다음 지금 기조를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자,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지금 못 찾고 있는데요. 라이브라는 증거죠. 라이브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녹화 방송이 아니라는 증거죠. 지금 매매 가격 상승률 그래프가 있는데 제가 지금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현재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 그걸 기준으로 지난주보다 얼마나 빠졌나 이걸 확인할 때 그 확인하려면 일단은 등락률 계산을 해보면 일단 저는 KB 부동산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전주 대비 그 하락폭이 마이너스 0.5를 찍었었어요. 이게 최저죠. 그리고 마이너스 0.5에서 지금은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3 요 정도 언저리까지 왔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종종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잡힌 거 아닙니까? 이제 바닥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하세요. 어쨌든 22년에 이만큼 조정이나 됐고 또 23년에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하락률이 다시 조금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바닥 찍은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교수님은 어떤 판단이신지 먼저 여쭙고 이어서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바닥이라고 하시는 분들과 바닥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의 어떤 입장에서 네. 단순한 어떤 제 해석부터 말씀드리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이론적으로 좀 말씀드릴 텐데 네. 그러면 바닥이 이해를 잠깐 돕기 위해서 네. 이제 그래프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면 집값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 그래프가 네. 23년 올해 저점이 마이너스 0.48%를 찍었습니다. 네. 이걸 찍었고 23년 초죠. 찍고 최근에는 0.4, 0.3까지는 왔어요. 마이너스.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율이에요. 전주보다 마이너스 0.3%나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자, 이런 현상 속에 어쨌든 바닥 찍고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의 의견을 드리기보다 일단 한문도 교수님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바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심플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바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누굴까요? 간단합니다. 집을 갖고 있는 분들. 그렇죠. 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이 올라야 수익이 발생하는 분들. 그렇죠. 이분들은 지금 항상 바닥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집값이 좀 떨어지면. 그 얘기부터 네. 말씀드리고 네. 또 집을 사셔야 되는데 자산이 좀 많이 부족한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아까 말씀 중에 무주택자가 한 40%가 되니까 예. 40%에서 45% 정도 되거든요. 서울은 50%죠. 네. 50% 분이 무주택자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보면 그분들은 다 아직 바닥 멀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뭐 그렇게 이제 양분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제 해석을 말씀드리면 이 경제학의 이론이 뭐 출발돼가지고 103년이 120년 돼가죠. 120년이 돼가는데 네. 경제학의 기본을 만든 뭐 아담 스미스는 수요 공급 이론을 얘기한 게 아니었고 네.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가격하고. 예. 그러면은 수요라는 것이 잘 가다가 스톱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작년 그 중반부터, 재작년부터죠. 작년 연말부터 거래량이 줄었는데 네. 가격이 너무 비싸면 수요는 감소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럼요. 그럼 가격이 비싸다는 건 증명이 된 거죠. 예. 재작년 말에. 예. 그 수요가 감소를 하는데 예. 그럼 수요 감소폭이 심리적인 개념에서 부동산은 이제 군집 행동을 많이 하니까 네. 한번 꺾이고 나면은 본래 균형점을 찾아가는 회귀 현상이 강합니다. 네. 그 장기성을 띠고 있죠. 예.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기간이 짧죠. 하락 기간이. 7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네. 과연 7개월 만에 7개월 전에 비싸다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7개월 만에 떨어졌다고 갑자기 사고 싶을까요? 심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겠네요. 컴퓨터나 옷을 하나 사도 비용이 좀 나가면 그래도 일주일, 3일을 보지 않습니까? 거부야 뭐 그냥 아무거나 사겠지만 네. 그럼 집이라는 것을 계산하면 조금 떨어졌다고 판단될 때 움직이는 타임은 예. 최소한 2,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가야 이게 움직인다고 봐요. 네. 그 와중에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는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가 증명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신 도표처럼 가격이 조정을 겪고 있고 네. 바닥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네. 특이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의 몇십 년 역사를 보면 네.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은 주택을 사려는 분들이 수요가 네. 그럼 더 떨어질 걸 기대해서 전세로 수요가 이동을 해요. 네. 보통 매매 수요가 안 일어나고 줄고 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고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게 맞춰지다가 균형점을 맞게 되죠. 그렇죠. 근데 올 한 해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현상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까도 그림에서 나왔지만 전세 가격이 더 하락을 해요. 매매가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그게 네. 뭐냐? 자, 이 논리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수요자들이 존재해야 되죠. 그렇죠. 암만 수요 공급 이론을 얘기하고 우리가 가격을 얘기해봤자 예. 사줄 수요자가 없으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대목에서 소득을 지금 가지고 있는 발생시키고 있는 근로자분들이나 네. 자영업자분들의 소득 분포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체크해 본 결과 예. 저는 이제 유효수요라는 얘기 하잖아요. 살 수 있는 분들. 네. 그 유효수요의 폭이 지금 너무 제한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주택 가격이 조금 더 내려오면 요새 특례보금자리론하고 주택 가격 평균하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네.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데서 5에서 10% 정도 좀 많이 떨어진 곳들은 더 내려오면 무조건 살 수 있는 가격대 네. 20, 30%밖에 안 내려온 곳들은 이게 사고 싶어서 사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이라는 요소 때문에 더 오를까봐 끌려가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 다음은 뭐냐, 끌려가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는 분들, 능력이 안 된다는 표현은 제가 죄송하고 그 가격을 부담할 수 없는데
포진된 분들이 비율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승에는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론은 바닥이냐 바닥이 아니냐는 지나봐야 안다 그러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저도 말씀 못 드리지만 네. 저는 소득 분포나 지금 거래량의 증가폭이 정부가 대대적인 정책을 썼음에도 조금 제한적으로 상승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수요가 못 받치는 수준에서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거나 어떤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이 좀 가라앉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이게 상상이 힘들다. 네. 그 얘기가 뭐냐면 바닥은 좀 더 바닥이라는 지점을 향해서 내려갈 것이다. 네. 요번에 일시적 반등을 겪은 후에 네. 전세 가격이 2024년 상반기까지 내려갈 요인이 많거든요. 네. 2022년도에 우리가 임대차법 고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갈 때 꼭지가 2022년 초예요. 네네.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 2024년 초에 만기가 되잖아요, 2년차. 네. 네네. 다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완전 최고점에 전세를 들어가면 되니까 더 빠져나오겠죠? 네. 그 와중에 입주 물량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을 생각해 보면 바닥은 지나봐야 알지만 제가 볼 네. 때는 아직도 시간이 좀 더 가야 네. 네. 바닥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저도 이제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그래프를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말씀드렸었던 그 이야기인데요. 매매 가격 등락률 기준으로 어쨌든 제가 잠깐 뭐 경제 잘 아시겠지만 경알못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설명을 드린다면 네. 이 등락률이라는 게 0 밑에 있으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로 올라가야 상승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라는 게 0 밑에서 계속 바닥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론을 주장하시는 분도 뭐냐면 나름 규제가 완화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 매매 가격 등락률이 마이너스 0.5%라는 바닥을 찍은 것이고요. 그 바닥에서 또 다른 바닥을 향해서 올라가고는 있어요. 바닥을 찍고는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닥론이라는 것은 마이너스에서 바닥인 거예요. 여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가는 바닥이 아니라 네. 여전히 마이너스 증감률의 바닥이니까 여전히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바닥이니까 이제 다음 주 오르네 이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팩트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진행형이란 그런 그렇죠.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한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수요와 공급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죠. 수요와 공급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면 아마 3시간 잡아야 그렇죠. 되는데 다 말씀 못 드리고 네. 한 가지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전세 가격 증감률을 그래프에 같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신 것처럼 전세 가격이 더 강하게 빠져요. 예. 마이너스 0.9%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 보니까 월세를 선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 세입자가 도저히 안 나타나요. 집을 나가요. 세입자가 나갑니다. 나면 비게 되죠. 그 다음 사입자가 안 나타나요. 그렇죠. 그럴 때 금매가 등장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금매는요 언제 발생하느냐? 금매가 발생할 때는 항상 집을 금매로 내놓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금매는 갭 투자자나 그렇죠. 다주택자가 내놓는 거예요. 맞죠. 그럼 갭 투자자나 다주택자가 왜 금매를 내놓을까요? 세입자가 없어질 때예요. 혹은 전세 가격이 떨어질 때, 지금처럼.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고 네네. 그러면 전세 가격이 떨어진 만큼 그만큼을 내가 대출로 메꿔야 되는데 맞아요. 그럼 예. 이자가 너무나 부담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조정되면 다주택자들이 던지는 거예요. 갭 투자자들이 던지는 네, 거예요. 네. 그게 금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이 조정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의 선행 지표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당장 안 잡힌 상황에서 네. 매매 가격이 바닥이라고 얘기하기는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다. 맞습니다. 수요라는 측면,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그래프가 미분양 주택이에요. 네. 여러분 미분양 주택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연히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데이터를 받으실 수 있고요. 저도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엑셀로 옮겨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 뿐입니다. 제가 그래프를 그리지만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근래 뭐 이제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한 6만 호 수준의 맴돌잖아요. 그죠? 그러다 이게 급격히 해소될 때 집값이 상승한 거예요. 네. 그 미분양 주택이 시장 어떤 재고에 맴돌 때 상승세가 둔화된 거예요.
그리고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쌓일 때 매매 가격이 조정된 겁니다. 근데 12월 기준으로 68,000호를 찍었고요. 네. 1월 미분양 주택 건수는 2월 말에 발표되는데 저는 이 값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아마도 7만 호를 넘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국토교통부하고 함께 일하는 국책연구기관 있죠. 국토연구원에서 미분양 주택 건수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전망했어요. 네. 근데 전망치가 최소 13만 원, 예. 최대 16만 원. 요 정도로 전망치 밴드를 제시했어요. 그렇다면 미분양 주택이 13만 원을 향해서 쌓여나가는 기간만큼은 집값이 플러스로 전환되기가 네. 어렵다. 상식적으로 어렵다. 그렇죠.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부분 어떻게 혹시 교수님은 판단하고 계신가요? 지금 뭐 말씀 주신 게 맞습니다. 13만 원에서 16 보는데 저는 작년 말에 제가 추산해 보니까 올 상반기에 분양 물량이 한 15만 원 정도 돼요. 네, 원래. 네, 네.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분양을 포기하는 현상도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 미니멈을 10만 원으로 보면 네.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입지가 좋은 곳을 빼고는 네. 아마 미분양이 한 50% 이상은 날 것 같아요. 네. 그럼 5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 지금 6만 8천 찍었으니까 5만 더하면 올해죠. 올해 상반기 안에는 12만 원은 기본적으로 나오겠다. 네. 물론 좀 분양가를 낮춘다든지 현장들의 구조조정 측면에서 좀 네. 어떤 분양가 하락 정책을 쓴다라면 네. 미분양분이 조금 더 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위기나 예. 어떤 하락이 어떤 좀 연장되는 어떤 느낌들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10만 원 무조건 넘을 것 같고 네. 그 연구원처럼 저도 10에서 한 13만 원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연구원은 16만 원까지 본 걸 보면은 네. 그건 이제 전체가 그대로 분양한다라고 했을 때라고 보는 것 같은데 네. 분양을 포기하는 현장도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수치가 될 텐데 그렇든 이렇든 하여간 네. 말씀 주신 대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올 것이고 네. 그 와중에 조금 부실 현장들 네. 몇 군데는 조금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라면 네. 그 부분이 당분간 아까 말씀 정부의 정책이 네. 뭐 부동산을 폭등시키거나 이럴 수 없는 여건하고 맞붙이게 되면서 네. 연착륙이라는 개념으로 또 올 한 해도 네. 지속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위험한 현장들은 네. 이런 경우는 있겠죠. 좋은 사과인데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예. 뭐 야채 가게에서 너무 좋은 사과예요. 누구도 사고 싶어. 근데 폭우가 쏟아져. 예. 그러면 가서 사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만약에 도래한다라면 그거는 이제 폭우를 좀 막아준다면 사러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자연스러운 시장을 좀 이어주는 역할은 정부가 충분히 했어야 되고. 네. 그러면 그 살아가는 분이 살아갈 수 있는 교통비라든지 뭐 지원까지 한다면 더 살아가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서민들에 대한 주택 구매 어떤 능력을 높여주는 네. 그런 정책도 가미가 된다라면 네. 이 미분양 문제는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지만 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잘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네.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당분간은 하방 압력이 좀 존재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사실 교수님하고 함께 할 시간이 7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요 벌써? 예, 벌써 이렇게 한 시간 더 하시죠? 한 시간 더 하실까요? 네. 말씀 감사하고요. 네, 또 네. 자리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좀 댓글로 이렇게 참여해주고 하고 계신데요. 대우건설 440억 변제 드드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질문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네. 미분양 주택 7만 호라 엄청나네요. 근데 이 중에 또 질문 중에 23년에 금리 환율의 변화에 따라 자산 시장의 변화는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남은 한 6, 7분 동안에는 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인지 자산 시장 어떻게 될 것인지 총론 한번 여쭙고 그리고 이런 금융 외환 시장 불안하잖아요. 또 PF 문제로 또 부실하고 또 위험하잖아요. 네. 이런 상황 어떤 대책들을 정부가 강구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네. 제가 제 채널에서도 댓글로 이제 질문 주신 분이 저 세입자입니다. 신혼부부고요. 네. 그런데 우리 동네 집값이 이렇게 많이 50%나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사야 될까요? 네. 그리고 아니면 세입을 연기할까요? 뭐 이런 질문 남기셔서 제가 답변도 드리고 했었는데 네. 어쨌든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총론적으로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한마디의 어떤 조언을 주신다면 뭐 조언부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우리 좀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네. 일단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한 지역이 있고 조금 덜 하락한 지역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걸 구분하신 다음에 네. 많이 하락했다고 판단하는 지역의 주위 시세, 네. 주위 시세를 비교하셔가지고 주위 시세 대비 이제 분양하는 물량 있지 않습니까? 네. 신축이 이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뭐 40, 50%까지 내려갔다라면 네. 그것보다 분양가가 뭐 5에서 뭐 10% 사이에 업이 된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내 집 마련에 들어가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신축이라는 어떤 플러스 알파의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계산해 보시면 만약에 구축이 만약에 5% 10%더 추가 조정이 있다고 가정을 해도 네. 그 갭은 10에서 15% 사이에 되잖아요. 네. 그것은 이제 부동산의 특성상 장기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 보니까 지금 일시적인 어떤 하락의 조정이 끝날 때까지는 좀 내려가 있겠지만 네. 중장기로 본다면 거주의 안정성과 편익성을 계산해 본다면 제가 볼 때 그 정도 수준이면 들어가셔도 되고 네. 다만 하락폭이 좀 낮다 뭐 20, 30% 수준이다 그러면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입주 물량이 많다. 네. 그러면 이건 충분히 기다리신 다음에 네. 연말까지 시장을 보시고 네. 시장이 변화되는 걸 보신 다음에 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가이드를 투입하셔가지고 시장에 접하시면 내 집 마련에 큰 무리 없이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교수님 조언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뭐 내 집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조언을 짧게만 드린다면 네. 지금 세입자가 조금 바게닝 파워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입자가 유리해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는 올해 말까지 시간을 좀 버티셔라. 아, 네. 그래서 세입자로서 전세 세입 기간을 짧게만 연장하실 걸 요청해 보세요. 좋죠. 네, 맞습니다. 재계약을 하고 맞습니다. 할 때 그것도 되게 감사한 일일 거예요. 집주인 네. 입장에서. 그래서 세입 기간을 조금만 연장하시고 그렇죠. 1년 정도로 연장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내 집 마련의 타이밍을 적절히 보셔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아까 등락률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 네. 구간, 그 구간이 올 수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천천히 왜냐면 23년 연내 계속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텐데 그렇죠. 사자마자 계속 또 떨어지면 뭐합니까? 내 집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문도 교수님 조언과 제 짧은 의견을 잘 믹스하셔서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요 얘기 한 말씀 드릴까요? 네. 신규 분양 가격이요. 네. 생각보다 건축 자재비가 오르긴 오랐지만 네. 땅값이 지금 내려가고 있어가지고요. 땅값은 내려가면 건축비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신도시라든지 신규 분양하는 데들은 분양가가 생각보다 앞으로 봄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분양가가 생각보다 조금 낮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는 좀 적극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말씀 주셨던 1년 이거 너무 좋은데요. 전세가 묶여 있으면은 만약에 집을 사고 싶어도 전세에 묶여 있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네. 그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분들은 일부러 월세 계산해 보셔가지고 그것도 좋습니다. 월세로 돌리기도 하는데 그런 방법도 추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의견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금융 외환 시장 또 자산 시장 굉장히 불안한데 거시경제 이제 안전관리 대책들 많이 마련하고 있잖아요. 예, 예.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혹은 이제 교수님께서 제안해주고 싶은 특히 건설 PF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좀 제안해 주실 수 있을지 한번 말씀. 정부 입장에서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지금 준비는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고 뭐 외환보유고도 큰 문제가 없고 중요한 건 뭐 IMF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좀 데자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랑 상황이 다른 거는 이제 외환보유고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라는 부분이 그나마 난데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그 공정과 상식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 네. 부동산 정책 분야에서는 거시적으로 볼 때 예. 지금은 이제 PF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라면 주택을 이제 살 수 있는 상황에 올 수가 있잖아요. 주택가의 하향 안정화되면 그때 이제 무주택자 실수요자분들이 뭐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든지 네. 어떤 세제 혜택이나 롱텀의 어떤 계획을 좀 추가해 준다라면 아마 서민들이 좀 박수를 치고 그럼 부동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면 거시경제에도 좋은 시너지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럼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어느 정도 저는 강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네. 때문에 아까 말씀 나눴던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대해서 조금 그 불안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강하게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보면 리스크가 터졌을 때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아마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도. 그럼 그 리스크가 10%인데 앞으로 이걸 제거하고 나갈 때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갈 동력을 얻는다라면 그런 미래에 대한
설정을 해두고 정책을 잡아간다면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뭐 해외나 우리가 내부에서 걱정하거나 판단을 못 내리는 뭐 환율을 왜 안, 금리를 왜 안 올려, 왜 내려, 막 이거 이렇게 혼동해서 미시적으로 가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실수가 나올 것 같고 네. 그래서 거시적으로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가지고 네. 말씀 주신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의 어떤 정부 정책 방안 제안도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거시경제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쨌든 부동산 폭등기에는 규제를 강화했다면 네. 이렇게 폭락에 가까운 이런 시장에서는 또 규제를 완화해서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으로 그렇죠. 만들기 위한 이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더 집중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주신 말씀 잘 받들어서 저도 이제 이 시장 판단 그리고 네.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보고 계신데 정책 의사결정에 참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10분 쉬었다가 김상윤 교수 모셔서 여러분 제일 궁금해하는 신산업 어디 투자해야 되나, 또 챗 GPT 궁금하시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 메타버스, NFT 나 이거 투자해야 되나, 가상자산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테니까 향후 어떤 산업, 어떤 섹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될지 뭐 이런 것도 좋고, 정부는 또 이 신경제 패러다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충분히 1시간 동안 요약적으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역시 기다려주시고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초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뭐 우리 이 방송 계속 잘 시청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